국민안전기술 포럼 사회를 맡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대외협력부장 이익찬입니다. 국민안전기술 포럼은 재난재해에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연구개발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의 과학기술 포럼입니다. 본부장님을 모시고 개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오시면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13회 국민안전기술 포럼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태풍과 집중호우입니다. 최근에 미국을 강타한 태풍 하비는 휴스턴을 지금 물바다로 만들었고, 미국의 지금 경제지인 CNN 머니는 태풍 하비와 어마로 인한 피해액이 최대 지금 300조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17년 예산이 1년 예산이 400.7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년 예산의 한 4분의 3 정도가 지금 두 태풍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2년의 루사, 2003년의 매미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청주에서 큰 홍수가 있어서 큰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태풍이 산사태나 홍수 등으로 이어져서 재산 피해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고 인명 피해도 막중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태풍과 같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우리 과학기술을 통해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출연연에서는 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전 예방,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사전 예측, Io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계측, 그다음에 경보 시스템 개발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대응 기술들이 여러 출연 기관들에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과학기술계가 어떠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또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포럼이 국민의 안전한 생활 여건 마련을 위한 우리 과학기술자들의 노력이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국민안전기술 포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슈퍼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과 그리고 그 위험성, 그리고 그 슈퍼 태풍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문일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자연재해인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태풍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태풍인 슈퍼 태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슈퍼 태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주 강력한 태풍을 얘기하는데요. 어느 정도 강력한 태풍이냐면 풍속으로 따졌을 때 초속 65m 이상 되는 강한 바람을 가진 태풍을 슈퍼 태풍이라고 합니다. 초속이 65m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위인 시속으로 바꾸면 234km가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속 234km로 운전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아마 카 레이스 정도면 아마 이 정도 속도로 운전을 해보셨을 텐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그 비행기에 이륙하는 속도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그때 같이 날아다니는 이런 부산물들은 상당히 위험한데요. 특히 이제 나무 토막이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날아가면 이게 앤드류 때 찍은 사진입니다. 나무 토막이 나무를 뚫고 관통을 합니다. 이 슈퍼 태풍의 바람은 이렇게 강력한 바람인데요.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혹시 큰 나무가 있으시다면 슈퍼 태풍이 오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이 두동강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바람은 큰 나무들을 다 넘어뜨리고 전신주를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슈퍼 태풍이 오는 경우에는 열차도 위험합니다. 달리던 열차가 일본에서는 탈선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만 동반하는 것이 아니고 슈퍼 태풍은 엄청난 양의 비를 몰고 옵니다. 미국의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뉴올리언스는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물에 완전히 도시가 잠겼습니다. 재산 피해가 엄청났는데요. 자, 이렇게 슈퍼 태풍은 큰 도시, 작은 도시를 가리지가 않습니다. 2013년 슈퍼 태풍 하이에는 필리핀의 작은 도시 타클로반을 정면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통과 전의 사진이고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 통과 후의 사진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이 타클로반의 작은 도시는 쓰레기 더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망자가 거의 8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8,000명 하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사실은 세계 기록이, 그러니까 태풍이 하나 지나갈 때 사상자의 기록이 8,000명은 아니겠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그 기록은 바로 1991년 방글라데시에서 15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태풍에 의해서 15만 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이게 14만 명인데 이게 기록이 아닙니다. 방글라데시는 그 이전에 1970년에 30만 명이 사망을 했었습니다. 단 하나의 태풍이 30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는데요. 제주도 인구가 한 6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반 정도 되는 인구가 태풍 하나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슈퍼 태풍은 도시 하나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슈퍼 태풍을 저희가 현대 기술로 막을 수는 없을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10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슈퍼 태풍을 현대 과학 기술로는 아직까지 어떠하게 막는다든지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슈퍼 태풍을 아니면 강력한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진로가 어떻게 되고 강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예측한다면은 대처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슈퍼 태풍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먼 바다에 있는 슈퍼 태풍을 직접 들어가서 강한 비바람 속에 들어가서 잴 수는 없는 거고, 슈퍼 태풍을 관측하는 방법은 인공위성을 이용합니다. 자, 인공위성에서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우리 흑백 사진입니다. 흑백으로 아주 고해상도로 사진을 찍는데요. 태풍의 구름이 잘 보이고 있고요. 태풍 중심에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것,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이 이렇게 위성에서 찍으면 까만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태풍의 눈 속에는 구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강 기류가 있어서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래서 위성에서 찍으면 바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까만색으로 바다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이 태풍의 눈 속은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태풍의 눈 속에 있다면 갑자기 비바람이 멎으면서 해가 보이고 밤에는 별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태풍의 눈 주변에는 강력한 바람인 눈벽이 있는데요. 여기가 가장 강한 바람과 강한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태풍의 눈 속에 있다면 곧 눈벽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그 태풍의 위치는 주로 이러한 그 흑백 카메라로 잡을 수는 있지만 강도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적외선 카메라로 사실은 추정을 합니다. 태풍은 발달할수록 키가 커지기 때문에 적외선 카메라로 찍으면 상층에 있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는데요.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에서 온도로
태풍의 강도를 추정하게 됩니다. 또한 태풍에 이렇게 눈이 선명한 경우에는 더 또 강한 태풍이죠. 그래서 태풍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도 태풍의 그 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미국의 노아에서는 태풍 속으로 직접 항공기가 들어가서 관측을 하게 됩니다. 허리케인 헌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풍 잡는 사냥꾼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태풍의 눈벽을 뚫고 관측할 수 있는 유일한 항공기입니다. 실제로 이 항공기를 타신 분과 얘기를 나눠봤더니 눈벽을 통과할 때는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 비행기의 그 터뷸런스가 상당히 심합니다. 자, 이렇게 태풍을 여러 방면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에 그러면 지난 50년간 상륙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했던 태풍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2003년 매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매미는 우리나라에서 상륙했던 지난 50년간 상륙했던 태풍 중에 가장 강했던 태풍입니다.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크레인이 부산항에 있습니다. 900톤급입니다. 태풍 매미의 위력은 이러한 900톤급 크레인을 엿가락처럼 휘어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산에서는 해일이 일어나서 8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강한 매미는 슈퍼 태풍이었을까요? 예, 매미는 슈퍼 태풍이었습니다. 매미가 오키나와를 지날 때 최대 풍속이 75m. 그래서 슈퍼 태풍의 기준인 65m, 초속 65m를 넘어선 아주 강한 태풍이었는데요. 그러나 한반도에 도달했을 때는 초속 53m로 줄었습니다. 점점 약해져서 상륙할 당시에는 슈퍼 태풍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슈퍼 태풍이 한반도 근처까지는 오지 못하는 것일까? 실제로 슈퍼 태풍이 지나간 지역을 보시면 주로 저기 열대 해역, 즉 필리핀 근처 해역에서는 1-2년에 한 번씩 슈퍼 태풍이 지나갑니다. 자, 대만, 조금 더 북상한 대만에서는 2-3년에 한 번씩 슈퍼 태풍이 지나가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아직까지 슈퍼 태풍급의 강한 태풍이 상륙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슈퍼 태풍이 오지 못하는 것일까? 바로 수온 때문입니다. 대만과 필리핀 앞바다에는 아주 높은 수온이 분포하고 있어서 태풍이 이 지역을 통과할 때는 최고 강도를 유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을 지나서 북상하게 되면 점점점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태풍의 에너지원인 고온의 수온이 필요한데요. 에너지원이 줄기 때문에 태풍은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고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온의 분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근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반도 근해의 수온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지난 한 40년간 북서태평양에서 수온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갛게 보신 데 부분이 수온이 많이 상승한 지역인데요. 특히 한반도 근처에서 수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온이 낮은 수온 때문에 사실은 슈퍼 태풍이 올라오면서 약해졌는데 한반도 근해에 이렇게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 점점점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작년에 발생했던 태풍 차바입니다. 제18호 태풍 차바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최대 풍속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남부지방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 차바가 강습한 지난 5일은 3명이 숨지고 주택과 상가 3,000여 곳 그리고 1,600여 대의 차량이 물에 잠긴 피해를 봤습니다. 여러분 차바 기억하십니까? 작년 10월 5일에 상륙했습니다. 10월 5일이면 지금부터 10일 정도 뒤죠. 10월 달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 차바는 사이즈는 좀 작았지만 거의 태풍 매미에 머금가는 강력한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보통의 경우라면 이 10월쯤 되면 수온이 이미 낮아져서 태풍이 올라오더라도 약해져서 한반도에 상륙했을 때는 그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수온이 최대 3도씨까지
동중국해에서 수온이 높다 보니 태풍이 강도를 유지하면서 한반도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지금같이 이렇게 수온 상승률이 한반도 주변에 계속 높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강력한 수포 태풍이 한반도까지 접근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태풍을 막는 요소는 이런 수온뿐만 아닙니다. 대기에도 태풍의 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트 기류입니다. 여러분, 제트 기류라는 것은 우리나라 상공에 지구를 둘러싸고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아주 높은 상공입니다. 거의 대륙권 꼭대기인데요. 강물처럼 아주 강한 바람에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서 제트 기류라고 합니다. 태풍보다 더 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상층에 이렇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다 보니 태풍이 제트 기류를 만나게 되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태풍의 머리 부분에서 강한 바람에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태풍의 일종의 그 팽이와 같이 돌고 있는, 그래서 회전하면서 사실은 그 에너지원을 얻는데요. 팽이가 돌다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더 이상 팽이가 돌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넘어지면 바로 동력을 잃고 약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트 기류를 만났을 때 태풍은 급격하게 약해지게 되는데요. 문제는 최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러한 제트 기류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수온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기 중에 제트 기류도 점점 약해지면서 한반도로 북상하는 태풍들이 그 위력을 점점점 유지하고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하면은 지난 40년간 전후반기 20년을 나누어서 봤을 때 슈퍼 태풍이 북상하는 위도가 점점점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20년 동안 한 6도 가량 북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28도까지 북상하던 슈퍼 태풍이 최근에는 34도까지 북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고위도로 강한 슈퍼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슈퍼 태풍이 온 적은 없지만 한반도 주변에 높아진 수온 그리고 제트 기류 약화 등이 한반도까지도 강한 슈퍼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내년에 슈퍼 태풍급이 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강한 슈퍼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대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저희가 예상을 하고 이런 자연재해를 맞는 것과 예상을 못하고 맞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지진을 잘 대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때 그 일본 사람들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강력한 수중 암벽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진 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지진에 의해서 이러한 준비한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뛰어넘는 자연재해는 곧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15,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습니다. 대만의 경우에는 슈퍼 태풍이 자주 오기 때문에 정말 잘 대비하는 나라지만 2009년 슈퍼 태풍 모라코 때 무려 비가 3m가 왔습니다. 여러분 3m 비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3m의 비가 오니까 아무리 잘 대비하는 나라라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강가에 있는 옆에 여기 지금 보이는 호텔은 결국 강속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아주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태풍이 왔을 때는 아무리 잘 대비하는 나라라도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리케인 헌터라는 최신 비행기까지 사용해서 태풍을 관측하고 대비하고 있지만 올해 허리케인 하비가 미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인 휴스턴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이런 자연재해가 올 때는 정말 이건 재해가 아니라 재앙의 수준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강력한 태풍이 이제 한반도에도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나리오에 넣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이 정도는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맞는 거하고 가격의 자료에 만 가지고 예를 들면 매미나 어떤 루사 수준 정도의 태풍만 대비했다가 그 이상의 태풍이 왔을 때는 준비한 모든 것이 이제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태풍에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특히 태풍의 정확한 진로나 강도 예측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 종류별로 산사태라든지 집중호우, 해일 등 이런 아주 피해 종류별로 우리가 골든 타임을 확보해서 사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본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홍수 대응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융합이 된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구체적으로 홍수 대응을 위해서 골든타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사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최근에 4차 혁명 기술이라는 그런 어떤 주요한 키워드가 우리 사회적인 과학 발전에 많이 융합돼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홍수 대응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그 융합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인 홍수 대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정부 출연 연구 기관으로서 그 책무로서 수행되고 있는 그 연구 수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든타임은 그 하천 지형에 따라서 다른 그 대비 시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천을 상류 급경사 지역이라든가 또 중류 완경사 지역, 하류 평탄지 하천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류 급경사 지역은 지리산 지역과 같이 어떤 집중호우에 의한 10분, 20분 만에 이 계곡이 갑작스럽게 급류를 형성을 하고 수위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야행객들이나 등산객분들이 그쪽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산지 지역은 일반적으로 보면 전 토속 유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 양상이 다른 하류 지역보다 굉장히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또한 이런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류 지역으로 내려오면 갑작스럽게 상류 지역에서 형성된 그런 물이 집중되다 보니까 하천의 그 소통 능력이 적기 때문에 제방이 원류를 한다거나 저런 하천 철도라든가 교량이 붕괴되는 그런 피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류는 평탄 지역이다 보니까 홍수가 배수되는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저렇게 도시 이런 침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런 홍수 대비하는 골든타임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든타임이 가장 빨리 요구되는 그 홍수 특성이 돌발 홍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발 홍수는 이제 공학적으로 6시간 내에서 홍수가 이루어지는 그 홍수를 돌발 홍수라고 정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산지라든가 도시, 소하천에서 이런 돌발 홍수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돌발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한 3시간 정도의 골든타임이 필요하다고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류 지역의 그런 대하천 홍수나 이런 지역은 최소한 6시간 정도의 골든타임이 요구하는 시점이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을 어떤 돌발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 또는
또 하천 홍수가 일어나는 지역의 구분에 따라서 그 지역을 어떻게 홍수에 대응할 것인가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매년 반복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홍수에 의한 피해는 태풍이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 에이미니아 때의 그 피해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도시의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가 2010년, 2011년에 서울 지역에 발생을 했는데요. 태풍뿐만 아니라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집중호우도 상당히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대응을 위해서는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그 홍수 피해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 지역에 이 집중호우가 많이 내린다는 점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그 내리는 강우의 강도가 기후변동이나 기후변화에 의해서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 또 우려될 만한 상황입니다. 또 홍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제방 높이를 쌓던 어떤 설계 기준보다 넘는 그런 홍수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설계 기준이라든가 그런 어떤 공학적인 그런 어떤 대응 능력이 취약하게 변동되고 있는 점이 계속 반복되는 그 원인의 하나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회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천 주변에 많은 친수 공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그 하천 부지를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또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다른 형태의 어떤 집중호우나 또는 강도가 높은 그런 홍수는 우리가 이전에 이용하지 않았던 그 고도화된 그런 어떤 생활 공간에 대해서 더욱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집중화된 집중호우는 도로의 거주지 침수라든가 또는 도시지역 산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하천 홍수 예보를 하는 지점은 대규모 하천 주변에 설정된 43개 지점에서만 홍수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하는 이 호우 패턴은 불특정 다수 지역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그럼에 따라서 그 피해 지역이 하천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천 주변 외의 지점에서 홍수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하천 주변에 따른 홍수 예보보다 어떤 행정구역 홍수 예보 또는 하천 주변의 그 시설물 침수 공간에 대한 홍수 예보 또 침수 공간 홍수 예보 이런 부분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떤 측면에서 그런 상세하게 홍수 예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은 이 그림 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둑판 같은 공간으로 구분을 하고 특히 또 이렇게 하천 유역을 격자를 만들어서 그 세부 공간에 내리는 호우가 얼마나 되고 그 호우에 대한 유량이 얼마나 흐르고 하천 수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지상 강우계가 2개가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보통 하천에 한 500스퀘어킬로미터 되는 하천에 이렇게 저무량을 관측할 수 있는 강우계가 이렇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강우계는 이렇게 상세한 격자 지점의 강우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와 같은 측정하는 방법은 레이더 강우량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그 상공에서 그 격자에 따라서 그 격자 공간 강우량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공간 강우량에 의해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강우가 발생하고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침수가 취약하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그 레이더를 이용한 도시 돌발 홍수 경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2011년도 서울 지역에 내렸던 강우량 기록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관악구 지점에 111mm가 내렸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우면산에 이제 산사태도 났고 그랬는데요.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지역 간 그 호우의 그 편차가 굉장히 공간적인 편차가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적인 편차를 지상 강우계에 의해서는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우계가 없는 지점에 대해서 홍수가 어떻게 될지, 침수가 어떻게 될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상 강우 관측을 이용한 그 호우 관측은 언제 어느 곳에 돌발 홍수가 발생한가에 대한 그 예측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로운 홍수 예경 보호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강우 레이더를 이용한 상세, 그 호우를 어느 지역이 많이 내리는지, 또 호우의 이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기반으로 돌발 홍수 경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 그 연구원 옥상에 설치된 소형 강우 레이더가 되겠습니다. 이 강우 레이더는 그 관측 반경이 약 저희 연구원을 기반으로 50km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가 지금 현재 그 강우가 얼마만큼 내리는가를 관측하고 있는데요. 검은 부분이 지금 강우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 강우계는 어느 지점에 정확하게 얼마만큼 내리는 강우를 파악하고 있고 또 호우의 이동 방향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난관리 입장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지점, 또 호우가 이동되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전에 어떤 골든타임 확보라든가 우배수 시설의 적절한 이용 또는 교통 통제와 같은 그런 재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각 도시에서는 집중호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의 10분 강우량이 20mm가 됐다든가 30분 강우량이 30mm 됐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 지역이 침수된다거나 또는 주택이 침수된다거나 이런 그 과거의 그런 피해 상황을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관측된 그 레이더 정보를 이용해서 지역별로 실시간으로 누적된 강우량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해당 지역의 배수 능력이라든가 어떤 홍수 대비 시설 기준을 넘는 그 강우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지역에 경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처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을 하게 되면 현재의 강우 상황에 따라서 어디가 위험한지 또 어디가 대피를 향후에 할 것인지라는 그 정보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시스템은 좀 더 어떤 행정구역별로 좀 세분화해서 국지 침수 지역 경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당 행정구역별로 내린 강우량이 설계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해당 지역의 침수 경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웹사이트로 제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모바일로도 어떤 그 주민들이 위치한 그 상황에 따라서도 그 홍수 상황을 캐치를 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그 내년도 2018년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 그 여름철 홍수 기간에 재난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개발된 시스템은 좀 더 정확도 면에서 그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그 IoT라든가 또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 공간이라든가
증강현실 이런 부분들이 융합이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홍수 예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홍수 예보 융합을 위해서 센서의 개발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센서는 우리 빅데이터를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 홍수 경보는 보시는 그런 우량계라든가 수위계 이런 어떤 지점 계측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측기는 많이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용 문제라든가 설치 환경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수 취약 지역에 어떤 집중적으로 관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비용 센서라든가 그리고 어떤 설치의 용이성 또 설치가 간단한 이런 센서 개발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센서 개발을 통하면 IoT 기술을 이용한 그런 어떤 강우량이라든가 하천 수위 유량 또는 침수 정보의 그런 빅데이터를 서버에 연결을 해서 그 빅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홍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플랫폼 개발을 통해서 빅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이런 인공지능을 위해서 자율형으로 어떤 지역이 홍수가 발생하는지를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워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기술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홍수가 예상이 되면 홍수 재난관리자라든가 지역 주민은 이런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 홍수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또 어디가 예를 들어서 교통이 차단되는지 또 어디로 대피를 하는지 이와 같은 그런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같은 그런 홍수 예보에 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하는 그 연구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홍수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어떤 재산 피해라든가 인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겠고요. 또한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은 홍수 재난 분야와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물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처럼 우리가 통제하기 힘든 그런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재난과 위험을 극복하고 방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과학기술계가 온 힘을 다 들여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